밤이 내려앉으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는 길어지고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어둠이 커져나갑니다. 혹시 당신은 깊고 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곳, 한기가 도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의 이야기.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무서운 악몽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둠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감정을 질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 가장 무섭고 악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공토학과로 제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보는 내내 약간 톡가 쏠릴 정도로 엽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생에 인생 30년인 저도 철을 내두를 정도네요. 그렇다고 너무 감정을 이입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고 충격적인 일에도 끄떡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소름 끼치고 이제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공과에서 말하는 귀신과 접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굳이 이 채널에 와서 제보를 할 정도로 공포를 즐기는 사람조차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겪었던 일을 만천하에 공지하면서 연이 그래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합니다. 저는 이제 35살이 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2년 전에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6개월 전에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돌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보통의 부모와 같이 시리즈 정도가 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나 아이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싫어했던 제가 이 정도로 아이가 사랑스러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아이를 축복해주고 저를 응원해줬고 격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초음파 사진을 찍거나 아이를 위해 단을 꾸밀 때 혹은 아이를 위한 물건들을 샀을 때도 매번 인스타를 통해 소식을 알렸고 그때마다 임신했다는 것이 행복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사람에게 지인이 왔습니다. 아니, 저마치는 맨 처음에 이게 누구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인스타로 들어가서 보니 아주 옛날에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도 다소 어색할 정도로 그리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반이었다 보니깐 당시만 해도 서로 인사도 주고받는 정도였죠. 왜 제 인스타를 보고 있었는지는 딱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북 친구였다 보니까 인스타로 연동되면서 인스타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주변 지인을 타고 피드에 떠서 봤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인은 분명 제 기억에 있을 정도로 나름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DM을 보내면서 우연히 제 스토리를 보게 되었다고 혹시 임신한 거냐고 엄청 축하한다고 너 서리를 떨더군요. 조금 뜬금없긴 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된 동찬이지도 하고 다짜고짜 좋은 말만 해주다 보니 저 또한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임신을 계기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주고받게 되었는데 본인도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스타를 보니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깨가 쏟아졌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았고 좋은 차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인스타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행복하다는 뜻이라 생각했죠. 그날은 그렇게 안도를 묻다가 연락이 끊겼지만 잊을만 하면 이따금씩 메시지가 와서 전화로 수다까지 떠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예전 일이 3달 앞으로 다가온다. 회사에 휴직기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대가 많이 불러온 상태이긴 했지만 아주 가끔씩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죠. 마냥 가난이 있는 것보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지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렇게 왔으니 간단히 차라도 한잔하자는 것이었죠. 사실 그전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으나 하필 그럴 때마다 일정이 겹쳐서 못 봤습니다. 서로 유선으로 연락하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20년 만의 일이라 약간 설레기도 했죠. 그렇게 지아를 만났을 때 어렸을 적 순수하고 파릇파릇했던 감정이 샘솟기도 했습니다. 학회에 앉아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살아가는 거나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정도였죠. 거의 2~3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슬쩍 말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냐고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름만 들어봐도 알 법한 좋은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차에서 꺼내줬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사준다고 했을 정도인데 그걸 지희가 사서 저한테 주니까 저 또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싼 걸 떡하니 건네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엉겁결을 받긴 했지만 지희가 차로 타고 가는 데에 고맙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에 급하게 제왕절개를 했고 몸을 다 추스르고 나니 얼추 1달 정도가 지나 있었죠. 그간 톡이나 전화로 많은 연락이 왔지만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얼추 조리가 끝났을 다는 때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었죠. 그러는 와중에 지희에게서 연락이 와서 같이 점심이나 먹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발 밖에서 조금이라도 놀다 오라고 배려해준 덕분에 지희와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피자와 햄버거를 먹고는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희에게는 고마움이 컸기 때문에 식사도 대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또다시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 헤어지게 되었을 때 지희가 또 줄 게 있다면서 차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얘가 또 왜 이러는 거냐고? 뭘 이렇게 주기만 하냐고 말하면서 쫓아갔는데 엄청 큰 쇼킹백에 이것저것 아이 용품들을 담아서 내미는 겁니다. 쇼킹백에는 본인도 드는 게 버거울 정도로 다양한 용품과 장난감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또 고마움만 처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잘 몰라서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담았다고 꼭 아기가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어찌나 고맙던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을 펼쳐보니 모빌에서 시작해서 신생아용체, 노래 나오는 장난감 인형, 말 그대로 아기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부터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서야 이때부터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보통 배가 고프거나 졸리면 울었는데 이미 수유도 했고 잠도 충분히 잤는데도 우는 겁니다. 아기가 아픈 게 아닐까 걱정이 들면서도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죠. 얼마나 속이 들어갔는지 간호사가 쥐다리라는 말에 아들 직전까지 쳐놨습니다. 선생님께는 구체적으로 아기가 언제 울기 시작했고 그 전에 뭘 먹었으며 등등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검사를 하시더니 전혀 증상이 안 보인다고 아나 아기가 불안하거나 울어버린 게 있어서 우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집에서는 질이 떠나가라 울던 아기가 병원에 오는 내내 전혀 울지도 않고 심지어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도 전혀 울지 않더군요. 저희가 너무 예민했던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기를 재웠고 저와 남편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기가 또 울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태어났을 때 울었던 것처럼 세상 떠나가라 우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서 달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울고 지쳐 자다가 또 울고를 반복하더군요. 도무지 방법은 없지 예간잔이 타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몰라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역시나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이를 거의 2주로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혹시라도 이 질이 문제일까 싶어 친정에 바리바리 챙겨들고 가서 해를 봤는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안 울고 원래대로 패턴이 돌아가더군요. 이건 QC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봐가면서 아이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남편과 밤을 새가면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순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계속 친정에 있어야 했죠.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싶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단어를 바꿔버렸는데도 또다시 아기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정엄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에 찾아갔던 거였죠. 그런데 이 제니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집에 아기를 괴롭히는 게 있을 거라고 하더래요. 엄마는 처음 그 말을 듣자마자 집에서 아기한테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거나 불빛, 뭐 이런 걸 떠올렸다는데 끝까지 말을 들어보니깐 꼭 귀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고 그게 집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귀신이 있고 자식으로 떠나서 대체 왜 귀신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돈을 더 주고서 집에 데려오는 지경까지 오는데 이때가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쥐엄납니다. 당시 저희가 아기랑 안방에서 같이 잤는데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방구석을 쳐다보더군요. 보통 TV 이런 거 보다 보면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이나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구석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같이 있던 엄마나 남편이나 계속 그 시선이 꽂히는 구석만 번갈아 봤습니다. 저런 게 아기 옆에 떡하니 있으니 안 울고 대겨 어째 저런 요사스러운 걸 데려왔을 거이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안 알려주니까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저게 왜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빨리 말해달라고 했죠. 저거 원래 이 집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뭘 든지 몰라도 그거 찾아서 갖다 버려. 미고 자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가져왔을까 고민했고 아기가 집에 오고부터 새로 들인 물건들은 했죠. 남편은 결장 카드 내역으로 물건들을 정리했고 저와 엄마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정리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집에 새로 들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대체 이것들 중에 문제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답도 없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그 보살이 와서는 발로 휘적휘적 물건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뜬 인형을 발로 툭 차더니 이거 찢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지혜가 줬던 장난감 중 하나였고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 인형이었습니다. 제가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공구함을 열고는 그 안에 있는 벤치 비슷한 걸로 인형을 해집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다 했는지 인형 눈, 아리고 옷이고 다 뽑아내듯이 타헤쳤는데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기명을 지르면서 입을 틀어 막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니깐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쳤고 그걸 따라 시선을 옮겼을 때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머리카락 빨리 뽑고 있어서 못 봤지만 바에 떨어져 있는 건 사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보살은 이거 누가 줬어? 어디서 샀어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그 물음에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입만 틀어막고 있었죠. 분명 둘 다 지가 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체 왜라는 생각에 맞춰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는 엄마가 이건 누가 진 거냐고 어서 거냐고 소리쳤고 남편과 제가 동시에 지가 진 거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이념을 더 파헤쳐 보니깐 왼신 종이에 빨간 글씨로 한자가 적힌 것과 그 곁에는 이미 오랜 기간 지나버려 갈색으로 변해버린 취자곡도 흥건했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바를 몰랐죠. 보살만로는 아기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거라고 누군지는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과 경험은 매우 강렬합니다. 살아내 아기와 질투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친한 친구였던 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악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도 잘 체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람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매우 심각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달생한 트라우마나 불안감이 얼마나 짙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고찰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떼앗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이런 사악한 행동은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이 치유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한국의 어둠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남아 밤이 올 때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게 바랍니다. 이 영상이 무섭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이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둠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안전하시길